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5장 흑마기공입니다. 흑마기공은 정통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이고, 또한 특히 흑마기공의 안정에서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책의 한 챕터를 뽑아낸 것은 이 흑마기공이 중요해서는 아니고 기초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초의 양을 좀 줄여보서 챕터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뽑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의미는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흑마기공의 안정에서의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핵심 1이 흑마기공의 개요, 두 번째 주열식 지하연속벽 공법, 그 다음에 핵심 3 백식 지하연속 공법, 네 번째가 흑마기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용어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러면 흑마기공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흑마기공의 구성요소인데요. 자, 여기서는 용어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토르판 그러면요.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서 설치하는 수평 흑마기판이라는 거죠. 즉, 양쪽에 엄지말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이에 막는 이 수평 흑마기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류판이라 그런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널말뚝은 뭐 시트파일 여러분들 다 알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말뚝입니다. 엄지말뚝은 우선 외워야 할 용어부터 설명드리면요. 자, 이것은 수직보다는 거죠. 조금 전에 토르판을 이야기했듯이 양쪽에, 토르판 양쪽에 설치하는 이 말뚝, 이것이 바로 엄지말뚝인데요. 자, 수직으로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거는 널말뚝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토르판, 즉 수평 흑마기판에 전달되는 하중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엄지말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띠장인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 굴착의 양면에 엄지말뚝이 있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앞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버팀대를 떼야 되는데, 즉 압축부재를 떼야 되는데, 이 띠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엄지말뚝 하나와 사이에 버팀보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엄지말뚝이 있으면은 이 수평 방향으로 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말뚝 또는 널말뚝에서 버팀보의 발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이 수평보다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버팀보라는 것은 압축부재죠. 압축부재. 자, 굴착면의 한쪽 띠장에서 다른 한쪽 띠장으로 발력을 전달하는 압축부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여러분 엄지말뚝과 띠장은, 엄지말뚝은 수직보고 띠장은 수평보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흑마기공법의 종류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학습 포인트 있지만은, 자, 흑마기공법의 종류, 다른 말로는 토르벽체의 지지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가 있죠. 자립식 흑마기, 버팀대식 흑마기, 그 다음에 앵크식 흑마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립식을 보면요, 이건 뭐 토질 및 기초에서 나왔듯이 어떻게 됩니까? 굴착 깊이, 즉 굴착이 비교적 얕고 양질의 지반에 의한 곳에 쓰는 방법으로서 근육 깊이가 충분히 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식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 흑마기를 그냥 세우는데 근육 깊이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버팀대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버팀보와 같은 이 버팀보를 수평으로 되느냐 경사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평 버팀대와 경사 버팀대가 있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압축부재인 버팀대를 수평으로 되느냐 경사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평 버팀대와 경사 버팀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버팀대식 흑마기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앵커라는 것은 흑마기벽을 설치했는데 이 토르벽체의 뒤쪽에 어떤 앵커체를 설치해서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주로 타이라드 같은 경우는 앵커체를 설치한 후 타이라드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백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발 저항에서 지지하는, 그러니까 얼스 앵커를 설치한 후 인발 저항에서 지지하는 방법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 라드는 수평되겠고요. 타이
타이라들은 수평이 되겠고 타이 100은 경사지게 했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재료 및 단면 형상, 그러니까 단면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단면 모양에 따른 분류 방법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흑마기 공법에서 흑마기 벽과 흑마기 지붕이 있는데 이것의 종류를 설명하라는 경우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엄지말뚝 공법은 H 파일을 박은 거고요. 강널 말뚝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시트 파일을 박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간 널 말뚝은 스틸 파이프, 원모양의 파이프를 박은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연속벽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지하연속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주열식 지하연속벽 공법, 벽식 지하연속 공법인데 지하에 연속 벽체를 만드는데 특징은 뭡니까? 공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 안정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조금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엄지말뚝인데요. 자, 엄지말뚝은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수직보조, 그죠? 그러니까 토르백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아주는 것이 엄지말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H형광을 박아서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얼쏘고 또는 해머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H 파일을 설치하고 굴착이 진행하면서 이 H 형광 사이에 뭘 받습니까? 토류판, 즉 수평 흑마기판을 끼우면서 굴착하는 공법이다. 뭐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개요 정도만 읽어보시면 알 것이고요. 자, 이것의 특징을, 장점을 보면요.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 싸고 시공 속도가 빠르고 아무래도 이거는 시공 경험이 상당히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장점 정도 한번 더 놓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널 말뚝입니다. 강널 말뚝은 여러분들 잘 아듯이 시트 파일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트 파일을 박아서 어떻게 됩니까? 흑마기 벽을 만드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의 시트 파일을 지상에서 지중에서 영속적으로 박아서 수평 흑마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띠장의 그림이 선명하게 나와있죠. 그죠? 널말뚝을 설치하고 띠장을 설치하고 띠장에서 전달된 하중을 버팀뽀가 받아주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띠장은 뭐다 그랬죠? 수평보고요. 버팀뽀는 압축 부재라 그랬죠. 그죠? 그거 한번 다시 더 상기하시고요. 특징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수 효과가 양호하고 강성이 크고 시공 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뭐 특징 정도는 그냥 외우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개요 한 번 더 눈에 익힌다는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널말뚝의 시공 방법인데요. 자, 이것은 토질 및 기초에서 했죠. 자, 널말뚝의 시공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캔틸레버식 널말뚝과 앵커 달린 널말뚝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흑마기 공법의 지지 방법에서 자립식 방법이 바로 뭡니까? 앵커식 널말뚝이고 앵커 달린 널말뚝은 앵커식 흑마기. 쉽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캔틸레버식은 그냥 널말뚝 앞에 있는 주동토합이 아니라 수동토합에 의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수동토합이 뭔지 주동토합이 뭔지는 설명하면 좀 유치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캔틸레버식 널말뚝이 있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앵커 달린 널말뚝은 다시 두 가지가 있었죠. 자유단 지시 방식과 고정단 지시 방식.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유단이냐? 자유단은 어떻게 됩니까? 시트 파일의 끝이 움직이는 거고 고정단은 움직이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구분이 됐죠? 근입 깊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보죠. 자유단 지지 방식부터 한번 볼까요? 널말뚝의 근입 깊이가 얕은 경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벽체의 하단에서 자유롭게 해선한다. 그러니까 자유단이죠. 됐죠? 이것은 설계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이것도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고정단 지지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근입 깊이가 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 시트 파일의 끝부분이 고정단 지지 방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단면이 작아져서 경제적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학습 포인트 있는데요. 단면이 작아져 경제적이다. 쉽게 말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휘어지지 않으니까 주동토합이 작용해서 휘어지는데 수동토합이 받쳐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뭐냐? 즉 작용하는 힘이 적으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근입 깊이도 작게 할 수 있고, 자, 근입 깊 단면적과
중량을 감소할 수 있다. 그죠? 단면적과 중량을 아무래도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앵커 달린 널말뚝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런 거 정도는 한번 좀 더 봐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단 지지 방식과 고정단 지지 방식은 근위 깊이에 의해서 한다. 그 다음에 앵커 달린 널말뚝의 같은 경우는 캔틸리버식 널말뚝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위 깊이가 작고, 그리고 단면적과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학습 포인트 있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널말뚝인데요. 조금 전에 했듯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파이프이기 때문에 됩니까? 등방성이죠.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강성이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깊은 수중에서의 물막이나 토합이 큰 경우에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관관을 두 개 이으니까 어떤 보니까 돼요. 이 이어는 이 부분이 약해지겠죠. 그죠? 왜? 접촉면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부 처리에 유의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차수 효과가 양호하고 백체의 강성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기초 구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좀 외우고요.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마지막 부분에 관관의 연결부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거 조금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하연속벽 공법 중에서 첫 번째 주열식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 벽식이 아니라 주열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속 기둥을 원형 모양의 기둥을 뭐 반드시 원형뿐만 아니라 장방형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둥을 연속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주열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파이프를 말뚝과 같은, 또 안 그러면 전봇대 같은 것을 이렇게 연속해서 만든다. 근데 시트 파일, 이 경우는 말뚝공법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말뚝공법은 공장 제품을 현장에 와서 두드려 박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현장에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땅을 팠을 때 공백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때 넣는 것이 바로 뭐냐? 벤토나이트 안정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해보죠.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이용해서 공벽을 유지하면서 지하에 구멍을 뚫고 굴착하여 철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다.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장점은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말뚝을 타설해서 박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타격에서 박는 경우는 소음과 진동이 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니까 소음과 진동이 작고요, 차수 효과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백체의 강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네 번째는 말뚝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뚝은 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파일을 만드는 제품을 현장에 와서 두드려 박는데, 말뚝의 길이가 너무 길면 어떻게 됩니까? 운반을 또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말뚝 길이는 제한되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장에서 땅의 깊이만 얼마든지 파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의 길이,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쳐니까 말뚝의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체의 강성이 크므로 주변 집안에 영향이 적다. 즉 백체의 강성이 휘어지지 않을까 됩니까? 집안 침하가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요. 종류 세 가지는 좀 봐두시죠. CIP, PIP, MIP 세 가지요. 요 공법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다음 핵심에서 나오니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런 것들이 있다. 개요와 특징 중에서 장점 정도만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식인데요. 백식 지하연속병법은 조금 전에 주연식하고 반대거는 연속 벽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죠. 다른 내용은 똑같고요. 봅시다.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이용하여 공벽을 유지하면서 지하에 도랑 모양을 굴착하여 철근망을 집어넣고 트레미관을 이용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답니다. 이것은 뭐 똑같은 방법이죠. 땅을 팠으니까 공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집어넣어서 공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어쨌든 콘크리트를 쳐야 되니까 철근을 집어넣고 그냥 콘크리트를 넣으면 콘크리트가 낙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트레미관을 써야 한다고요. 트레미관을 쓰는 이유는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벤토나이트 안정액과 콘크리트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강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벤토나이트 안정액에 의해서 공백에 붕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트렌치 모양, 즉 도랑 모양으로 굴착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의 특징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주열식 지하연속벽 공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죠. 소음과 진동이 작다,
벽체의 강성이 크다. 차수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지하 연속벽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벽체의 강성이 크다. 벽체의 강성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 치마가 적다. 됐죠? 요 정도만 한번 읽어봐시고요. 요것의 단점은 가끔 나옵니다. 과거에 물론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자주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뚝공법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공사비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굴착 쪽에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공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 이수처리가 자 슬라임 처리라 그러는데요. 벤토나이트의 주성분은 못 몰리는 나이트입니다. 점토광물이죠. 점토광물이 시멘트하고 혼합되면 불순물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수 처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무스월이 만들겠다. 이거는 연속 벽체인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벽돌을 쌓을 때 됩니까? 조그만 벽돌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벽돌이 반듯하게 연직이 되지 않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한 세그먼트씩 콘크리트 치다 보니까 이게 연속 벽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해서 옹벽 같은 거 칠 때 여러분들 그 부집을 쫙 치놓고 콘크리트 치면은 이게 쉽게 연속 벽체가 스무스월이 되는데 이 경우는 한 세그먼트씩 치다 보니까 스무스월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요게는 장단점을 좀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의 종류는 슬러리월, ICOS, ELS, 뭐 피수판 차수백 공법, SCW 공법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눈에 조금 익혀 놓으시고요. 특히 개요와 특징을 조금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역타 공법, 탑다운 공법입니다. 자, 요거는 근간에 와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선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파고요. 어떻게 됩니까? 지하에서부터 한 층 이렇게 지어서 지하를 다 짓고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가죠.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인데 역타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표면에서부터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하로 내려가면서 지상으로 동시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되죠. 우선 그거부터 생각하시고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하 연속벽과 지하층 기둥을 먼저 시공합니다. 즉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이 벽체와 연속벽체와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층 슬라브를 치고 나서 지하 1층 땅을 파면서 1층의 기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지하로 구체 시공 및 굴착을 하면서 내려가고 지상층은 지하층과 동시에 시공하는 방법이다.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고요.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하 연속벽과 지하층 기둥을 먼저 시공한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지상층과 지하층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시공 속도가 빨라진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하 연속벽에서 연속백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됩니까? 연속백체는 강성이 크기 때문에 뭡니까? 치마가 적다 이렇게 됐죠. 요건 조금 전에 우리가 뭡니까? 벽식 지하 연속벽 공법의 특징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하층의 슬래브를 치기 위한 급부지 및 동발의 공이 필요 없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 1층을 팠다 칩시다. 파면 지하 1층이 됐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닐 같은 걸 깔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슬래브를 치기 위한 급부집이나 동발의 공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 땅을 파는데 그 안에서 땅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층 바닥 슬래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초를 팔 때 땅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수십 메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층 슬래브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것은 뭡니까? 1층 슬래브들을 먼저 치고 지하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층 슬래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하 굴착에서 분진 발생이 최소가 된다. 그 다음에 지하수 차단이 용이하다. 즉 뭡니까? 지하 연속벽을 먼저 쳐놨으니까 지하수위가 굴착면으로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개요와 장점, 주로 개요와 장점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조금 암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주열식 지하 연속벽
연속벽 공법입니다. 자, 주열식 지하 연속벽 공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CIP, PIP, MIP. 그죠? 자, CIP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칠 때 타설할 때가 뭡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그 푸집을, 철근을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타리 보랭기로 말뚝구멍을 굴착하여 먼저 철근망과 굵은 골재를 채우고 프리텍트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현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장점은, 자, 저소음, 저진동. 자, 소음과 진동이 작다. 이것은 주열식 지하 연속벽 공법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 다음에 백체의 강성이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리고 거의 모든 집안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뭐냐면은 굴착기에서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로타리 보링기에서 굴착하니까 거의 모든 집안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장비가 소규모이고 협소한 장소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점은 뭐 외울 필요 없고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공 순서를 한번 보죠. 자, 얼스옵으로 굴착을 하고요. 철근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입관을 설치한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프리팩터 콘크리트의 순서입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PIP 공법입니다. 관련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열식 지하 연속벽 공법은 PIP 공법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반대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연속 날개를 붙인 얼스오기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오그 셰프트로 선단으로부터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3 내지 7kg/cm 제곱의 압력으로 분출한다는 것이죠. 즉 모르타르를 먼저 뿜어내고요. 거기다가 주입 완료 후에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을 압입해서 지하 연속벽 말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칠 때는 철근을 넣고 굵은 골재를 넣고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뿜어넣는데 이것은 반대다는 거죠.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먼저 넣고 철근을 나중에 넣는다. 그것이 바로 PIP 공법입니다. 자, 이거는 소음과 진동이 적다. 그 다음에 지수벽으로서 효과가 좋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열식 지하 연속벽 공법의 특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PIP 공법의 특징을 쓰라 그러면 이거 쉽게 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근접 시공이 가능하고 장치가 간단하다. 장치가 간단하다는 말은 뭡니까?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중에서 모르타르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장치가 간단하다는 걸 알면은 쉽게 특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순서를 보면요. 다시 그림을 보면요. 첫 번째 뭡니까? 굴착을 했죠.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주입했죠. 모르타르 만뚝이 됐으면 거기다가 철근망 또는 H형강을 압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팩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와 반대다 순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MIP 공법입니다. Mixed in Place Pile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믹스입니다. 이건 뭐냐? 시멘트 모르타르를 분출해 놓고 흙하고 혼합을 한다는 거죠. 믹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흙하고 혼합을 했으니까 바로 뭐냐? 소일 콘크리트 말뚝이다. 소일 콘크리트 지수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소일 콘크리트라는 말만 나오면은 MIP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번 보죠. 교반 날개가 달린 드릴을 회전하면서 굴착하면서 회전시켜 굴착하면서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선단으로부터 사출시키고 현장 토사와 교반 혼합한 하여 소일 콘크리트 지수벽을 만드는 공법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렇게 따른 시공 순서 다시 한번 보죠.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분출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흙과 혼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일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철근망을 압입하는 그런 방법이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소일 콘크리트 지수백이다. 그 정도만 알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관련 문제를 보시면은 거의 문제가 PIP 위에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 3, 백식 지하 연속벽 공법입니다. 이것은
공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썼죠?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썼죠. 그죠? 뭐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다른 일반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슬러리월 공법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말과 똑같죠. 벤토나이트 안정액으로 공벽을 유지하면서 지하에 트렌치를 굴착하고 철근망을 압입한 후 그 다음에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하 연습벽을 만드는 공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벤토나이트 안정액 공벽을 유지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트레미관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더라 했죠? 콘크리트와 벤토나이트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그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앞에서 했지만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하 연습벽 공법의 특징. 소음과 진동이 작다. 그 다음에 벽체의 강성이 크다. 그 다음에 차수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벽체의 길이를, 즉 말뚝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벽체의 강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 집안의 침하가 적다. 뭐 이거 다 했던 내용이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조금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죠? 공사비가 비싸다. 그 다음에 공벽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 이사의 처리가 어렵다. 스무스월이 만들기 어렵다.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한다. 이것은 뭐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니까 지금쯤은 충분히 외웠으리라 보고요. 어쨌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공 순서인데요. 자,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 시공 순서를 써라는 건 아니고요. 쭉 나열해놓고 순서를 정하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가 가이드월, 즉 안내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안내벽. 자, 요거는 안내벽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 포인트에 있지만은 포토의 붕괴가 방지하고 우수의 침투가 방지되면서 그 다음에 연직도 유지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안내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이용해서 자, 이것은 공벽이 붕괴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죠?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주입하면서 도랑을 굴착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임을 제거한다. 즉 이수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인터라킹 파이프, 즉 경계관을 설치해야 된다. 경계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집 역할을 한다는 거. 자, 벽체 세그먼트 양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흙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그 부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라킹 파이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망을 집어넣고 트레미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계관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순서는 자, 이 뭐 상세한 내용들은 필요 없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ICOS 공법은요, 뭐 그렇게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고요. 자, 개요적인 입장에서, 즉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겠는데요. ICOS는 이탈리아의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된 공법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케이싱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 보링 비트나 클램쉘을 이용해서 굴착하면서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이용해서 공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트레미관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특징도 마찬가지죠. 소음과 진동이 적고 차수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벽체의 간성이 크기 때문에 집안 침하가 적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열식, 벽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비트 방식은 주열식, 클램쉘. 자, 클램쉘은 우리 건설기계에서 나왔던 거죠. 그죠? 클램쉘은 벽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스도 이탈리아의 회사 이름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하연설벽 공법에 엘스 공법이 있다는 걸 알고요. 자, 이것은 특징에서 두 번째 것만 조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사 말뚝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은 다른 것 내용들은 크게 준비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CW 공법은요, 이것은 자 MIP 공법, 우리가 뭡니까? MIP 공법 나오면 뭘 생각했죠? 자, 소일 콘크리트 말뚝 생각하죠, 그죠? 자, 소일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어떤 책은 뭐 된데 다 같은 용어니까 그렇게 혼용도로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MIP 공법이 개량된 것이 SCW 공법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 SCW 공법은 이 SCW 공법 전용으로 개발된 3축 오거, 즉 축이 3개의 오거를 이용해서 흙을 굴착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즉 시멘트 풀을 혼합하여 H 형광을 압입하여 콘크리트, 현장 콘크리트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이거는 뭐 MIP 공법의 계량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됩니까? 현장 토사와 혼입하는 것이다. 왜? MIP 공법이 그런 공법이니까요. 그죠? 그 정도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핵심 내 흙막의 안정인데요. 자, 이 부분은 처음에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자, 우선 한번 보죠.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흙막이의 안정에서 건입 깊이 계산 시에 중요한 것, 즉 안정 조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되죠. 토합, 히빙, 파이핑 세 계단인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합, 첫 번째가 이제 토합에 대한 안정인데 토합 분포가 나오는데 모래 집안이냐 연약 점토 집안이나 안 그러면 견고한 점토에 따라서 이 토합 분포도가 다릅니다. 뭐 이것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토합 분포도는 주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에 눈에 익히라는 말씀이지 이것을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버팀포가 받는 하중인데요. 자,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계산 문제를 풀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선 여기서는 개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스트러트, 버팀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세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가정을 해야 되냐면 버팀포에 작용하는 단순보로 가정한다. 즉, 단순보다 자, 토합이 작용하는데 이것이 단순보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팀포의 하중은 수직보가 상하단 버팀포, 즉 우리 그림에서는 A와 C를 최고 위쪽과 최고 아래인 C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의 부분은 힌지로 본다. 즉 그림에서는 B가 힌지가 되겠죠. 그죠? 힌지로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B와 같이 하나의 단순보가 될 거고요. B, C가 하나의 단순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보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력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summation moment equal 0, summation 수직력 equal 0, summation H equal 0인데 토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옆으로 누워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 하중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summation M equal 0, summation V equal 0다. 그래서 반력을 구하고요. 그런데 버팀볼은 어떻게 됩니까? 1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반력에다가 간격을 곱하면 바로 그것이 하중이 된다. 뭐 이렇게 개요적인 측면만 한번 보십시오.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히빙에 대한 안정인데 자, 히빙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표면이 굴착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뭐 앞뒤 말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그것이 바로 히빙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개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자, 모멘트 균형에 의한 해석 방법에서 처음에 히빙을 일으키는 회전 모멘트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밑에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W, 자중 W가 어떻게 됩니까? 히빙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 아래까지 생각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2분의 R. 왜? 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R의 거리인 반인 2분의 R을 곱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에 작용하는 하중,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중 Q에 대한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힘은 Q 곱하기 R이 될 거고요. 이것도 거리가 2분의 R이 되겠죠.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문제 풀면서 다시 이제 설명하면서 해보게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히빙에 저항하는 저항 모멘트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C1이 있고 C2가 있죠. C1은 원으로 따라서 C1은 연직면을 따라서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어떻게 됩니까? 원으로 따라서 작용하는 거죠. 자, 거리는 똑같이 R이고요. 어차피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C1 곱하기 H 하면은 힘이 될 거고요. 모멘트니까 거리 R을 곱해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호의 길이가 반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C2 곱하기 파이 R 했는 게 힘이 될 것이고, 거리도 이것도 R이죠. 그죠? 이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율은 항상 어떻습니까? 파괴하는 힘분에 어떻게 됩니까? 파괴에 대해 저항하는 힘. 밑에가 모멘트면 위에도 모멘트. 이 경우는 모멘트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은 파괴를 일으키는, 즉 히빙을 일으키는 모멘트분에 어떻게 됩니까? 히빙에 저항하는 모멘트.
안전율은요 1.2 이상입니다. 1이 아니고 1.2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에 의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1차 때 했던 내용이죠. 그죠? 5.7c 나누기 감마 h 마이너스 0.7b분의 ch, 이것은 1.5보다 커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출제되지는 않고요. 예상 문제 정도로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공식을 한번 익혀주는 정도로 하고요. 자, 히빙의 반지 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선 첫 번째가 거닉 깊이를 증가시킨다. 거닉 깊이를 증가시키고 표트를 제거한다. 즉 W를 작게 한다는 거죠. 표트를 제거하니까 W가 작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굴착면의 하중을 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그 다음에 설계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뭐 개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핑에 대한 안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우선 용어 정의부터 한번 보죠. 자, 분사현상은요, 퀵샌드 다 알죠. 이건 주로 일어나는 집안이 어딥니까? 모래 집안, 그게 중요하고요. 이건 뭡니까? 상향 침투 수압을 생기는 경우에 이 상향 침투 F 이꼬르 I 감마 더블 곱하기 Z, 이것이 뭡니까? 헐거 유용력 감마 서브 곱하기 Z보다 큰 경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됩니까? 상향 침투에 의한 흑입자가 물입자와 함께 유출되는 현상이 바로 분사행위라는 거 다 알고요. 분사현상의 위험 단면은 뭡니까? 유용력이 0이 되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뭐 1차 때 다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일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일이라는 말은 물이 끓는데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푹푹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켓스에 물을 끓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으면 물이 위로 자꾸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보일링 현상은 모래가 지하수와 함께 물이 끓는 상태처럼 분출하는 현상을 보일링이라고요. 이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물이 모래를 갖고 이렇게 분출되니까 됩니까? 모래를 자꾸 유출시키니까 됩니까? 구멍과 같이 파이프와 같이 구멍이 뚫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파이핑이라는 거죠. 그죠? 분사, 보일링, 파이핑 현상은 딱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 연속 현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